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5월 28일 수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이야기를 해봐야 되니까 대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박용진 민주당 사람 사는 세상 국민화합위원장 모시고요. 지금 전국 어떻게 보고 계시고 있는지, 그리고 대선 이후의 세상 어떻게 펼쳐질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시죠? 잘 못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뵐 때까지만 해도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못했고 저도 이렇게 바빠질 거라고는 몰랐고 네. 오늘도 뭐 속초에서 지원 유세하고 강원도 길이에요. 속초에서. 네. 네. 거기서도 속초 옛날 우리 속초 중앙시장 네네네. 지금은 관광수산시장이라는 이름이던데요. 닭강정 파는 닭강정. 네. 줄 서서 닭강정 하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참 시민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올해 원래 대선 있는 해가 아니다. 네, 작년에 총선, 내년에 지방선거, 올해는 그래서 느긋하게 먹고 사는 이야기, 또 급박한 민생 문제 이런 거에 집중하는 때인데 느닷없이 우리가 지금 선거를 하냐. 네.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국민의힘 때문이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왔는데 저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갑자기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게 되리라고는 우리 전에 뵀을 때는 몰랐죠. 몰랐지. 못했어요. 그때 삼성전자 주식 사셨다면서요? 내가 이런 거 그래요? 여쭤보고 그런 거나 물어보고 그랬었어요. 서로 진짜 이렇게 느긋하게 세상 돌아가는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자고 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속초 그 시민들 네.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일단 재밌는 거 속초에서도 박용진이 먹혀요. 알아보는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속초의 그 관광수산시장은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오늘도 뭐 광주, 서울, 또 뭐 저 원주에서 오시는 분들, 그게 강원도긴 하지만 인천 다양한 분들 만났거든요. 네. 그분들이 다 이제 알아보고 반가워들 하시고, 물론 저를 알아보고 반가워하고 악수하자고 하시고 사진 찍자고 하시는 분들은 다 민주당을 지지하시거나 이런 네. 분들일 테니까 분위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세할 때 지나가는 차량에서 손 내밀고 하는 건 속초 분위기나 서울 분위기나 거의 다르지 않더라. 그래요? 예. 원래 좋았습니다. 좀 보수적인 우리 생각이 곳이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꼭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전에도 속초, 지금도 아마 속초가 시장 돼서 우리가 이기는 되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그 위에 고성도 그렇습니다. 고성도 지금 민주당의 민주당이 군수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많이 바뀌었군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은 그 약세 지역이다 해서 포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오래 전부터 DJ의 동진 정책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노무현의 뭐 화합 정책, 지방 지역 감정, 지역 정치 타파 이걸 내걸고, 너도 나도 마치 까치가 종을 울리기 위해서 막 머리를 들이받듯이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고생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우리가 보통 PK만 알고 있고 TK만 알고 있는데 어려운 강원도, 또 그 충북의 내륙 지방, 내륙 4군 여기는 참 어려운 데인데도 많은 분들이 거기서 묵묵히 닦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사실은 광주, 뭐 호남, 전북 이런 데는 다 거의 포기하죠. 포기하고 내버려 두고 뭐 선거 때만 와서 10%는 넘겨주셔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정말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그 지역에 많이들 계세요. 그래서 성과를 내기도 하고, 바람이 불면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에 평화바람 불었을 때 지방선거 때는 울산하고 부산 모든 구청장들 다 당선시켰잖아요. 그때 금강산 뚫리고 뭐 했을 때. 그렇죠. 이제 그 판문점 회담 벌어지고 이랬을 판문점 때. 회담 있고. 아주 그럴 때는 바람이 부는데 그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역의 주민들도 여기저기 좀 돼야 된다 싶으면 확 밀어주는, 그만큼 인물들도 있고요. 꾸준히 저희 민주당은 그 지역을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 정당이 됐군요. 전국 정당이 됐어요. 그렇군요. 오히려 이제 호남 지역에서 뭐 여기는 뭐 영남 정당인가봐, 대통령 후보는 다 영남 사람이야. 뭐 오히려 호남에서 약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힘이 들은 배부른 불평들을 하시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그럴수록 호남에 더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현안으로 좀 넘어가세요. 네.
오늘은 하루 종일 다들 이준석 후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제 TV 토론이 저도 정말 충격이었어요. 거의 어쨌든 이준석과 젓가락 뭐 이렇게 계속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그래서 그 저기 속초로 가는 기차 안에서 강릉에서 네네. 그 차로 속초를 갔는데 가는 기차 안에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비판글을 썼어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무슨 생각이었냐. 그리고 그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이 된다고 생각했냐. 내가 젊은 정치인으로서 기대하고 또 다른 정치와 다른 정책, 미래를 위한 정책을 내세울 거를 기대했었던 내가 다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준석 그렇지 않아도 비호감이 많은데 이번에 비호감을 더 강화시켜 버린 거 아닌가 싶고 오늘도 저기 속초에서 재밌는 얘기 네. 저렇게 해가지고 일 저지르고 구석에 몰려서 그 핑계로 단일화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까지 시민분이 그러셨어요. 예. 그 들으면서 같이 웃었는데 그 잘 납득이 안 가는 누가 저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저는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봐요. 본인이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만 보고 있는 거죠. 자기를 바라보는 국민들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재명 후보만 당황시키고 이재명 후보만 발목 잡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호승심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렇게 스튜디오 안에서 이기려고 하는 말싸움으로 이기려고 하는 아주 좁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좁은 전술, 이렇게 짧은 생각을 이준석 후보가 스스로 냈지 그걸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해주지 않았을 것 같고 본인이 그걸 해서 뭔가 성과가 있을 거라고 하고 하는데 아마 이준석 후보가 여러 방송에 많이 나가잖아요. 네네네. 토론도 많이 해보고 뭐 상대를 놓고서 이렇게 서로 대담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본인이 방송 토론에 능수능란하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갔을 텐데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결국은 오늘 사과했죠. 사과를 했는데 또 사과가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과 같지 않은 사과구나. 그게, 개사과했구나. 그럼 개사과. 그런 비슷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드리는데 다음이 있어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끝까지 밝혀져야 될 것이고 뭐 대선 후보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은 끝까지 다 검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검증을 왜 굳이 그 방송 그 자리에서 그렇게 부적절한 표현까지 섞어가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본인에게 마이크가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무슨 메시지를 내면 다 보도가 되잖아요. 다른 방식들이 왜 없었겠어요. 어제는 가장 크게 비호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채택을 했고 가장 크게 본인에게 역풍 입을 수 있는 그런 그 방식을 골라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 네. 아니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제 주변에서 그래도 이준석 후보나 개혁신당한테 그 전에 뭐 호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꼭 보수적인 분들만은 아니었거든요. 호감이라는 거는 감정이니까. 그건 근데 어떤 기대가 있냐면 그래도 어디 치우치지 않고 극단적이지 않고 합리적으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곳인 것 같다. 또 뭐 이렇게 거대 정당들은 힘이 있으니까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작은 데니까 뭐 이렇게 잘 논리적으로 말을 해가지고 말로 해결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개혁신당 이준석과 개혁신당에 대한 뭐 보수적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는데 우리는 어쨌든 뭐 합리적인 뭐 그런 거 아니냐? 네. 근데 어제 그 모습은 그것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극단주의적인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제가 10년 전부터 알고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봤어요.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 때부터 그때부터 사실 이준석 후보는 박근혜 키즈이기도 하고 한국 정치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젊은 시절에 정치적인 수혜와 기회를 부여잡은 별의 순간 일찍부터 그렇죠. 만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다 사라졌다고요 그동안. 젊은 사람들이 반짝하고 그냥 이렇게 마치 탁자 위에 꽃꽂이용 뭐 화분 정도로 이렇게 쓰이다가 장식품으로 쓰이다가 사라져 버렸었는데 그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준석은 살아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대를 갖고 보고 있었고 대선 주자까지 되길래 좋네. 그 저런 보수 진영에서 저런 사람이 나와서 잘 되어야 지난번에 당대표 했을 때도 그렇고 민주당 쪽도 긴장하고 젊은 사람을 장기적으로 키우려고 하고 또 공부하는 젊은 정치인들이 나오고 이렇게 될 텐데 하고 약간 기대도 있고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저도.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 그 물론 뭐 저는 허은하 대표와의 서로 갈등에서 누구 한쪽 편을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정치라고 하는 게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내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윤석열에게 당했던 걸 똑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든지 조정 능력이 상실된 채로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사람 괴롭혀서 쫓아내는 방식으로 그냥 저작거리의 우격다짐 수준의 정당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 좀 그때도 되게 많이 실망을 했고요. 그러니까 또 주목받는 거에 익숙하고 주목받는 거에 매달리기만 하는 정치가 사실은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마이크와 뉴스를 네.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더 자극적으로 더 자극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다 보면 이준석 같은 딜레마에 빠질 수 있겠다. 함정이죠. 수렁에 빠지게 될 수가 있겠다 싶고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저도 뭐 지금도 사실은 한국 정치에서는 젊은 편이지만 저도 한때 젊었잖아요. 아이고 새로운 바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자꾸 이제 나이 이제 먹어가고 가면서 저는 좀 다르게 보려고. 왜냐하면 후배들한테 자꾸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치는 그렇게 잘 안 돼요. 나부터 하고 그다음에 너. 근데 그렇게 되면 자리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기회도 안 가고. 근데 자꾸 그렇게 어쨌든 살아남았던 젊은 정치인이 저렇게 돼서 안타깝죠. 지금 어쨌든 그게 준비된 발언인 것 같은데요. 준비됐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계산이 있는 거 아닌가? 예컨대 뭐 이렇게 해서 이번에 10% 이상 지지율을 받고 다음에 뭔가를 도모하겠다. 내지는 뭐 이렇게 해서 좀 자극적인 방식이지만 이재명 후보를 확실하게 견제하는 보수 진영의 대안으로 발돋움하겠다.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일까요? 이준석이 이번에 단일을 하지 않으면 위험한 그 어떤 도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준석 때문에 졌다. 제2의 유승민이다. 보수 진영 쪽에서 예. 그게 가장 본인에겐 두려운 결과일 거예요. 근데 이제 단일을 하지 않기로 했고 한다고 하는 건 자기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본인이 득표를 얻어야 한다. 그런 계산을 했다면 국민의힘을 때려서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받기보다는 김문수보다 이재명을 더 세고 아프고 명확하게 때려서 거기서 표를 얻겠다라고 하는 계산을 했겠죠.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는 반발이 있지만 그 반발의 강도만큼이나 여기서 뺏어온다. 그러니까 지금도 해볼 만하다고 국민의힘은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지금 공표 금지 기간이 들어서는 지금까지 나오는 걸 보면 10% 이상 차이 나네. 어렵겠네. 에이 그러면 차라리 이준석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뜯어오겠다. 김문수처럼 답답한 소리나 하고 있다. 그리고 뭐 내란 잔당 같은 얘기는 하고 앉아 있다. 이런 부분에서 김문수를 비판하기보다는 이재명을 공격하고 그것도 아주 치사하고 리얼하게 정말 이렇게 더럽게 이렇게 공격해서 그거를 어떤 민주당 쪽에서는 반발이 생기겠지만 그 반발 생겨봐야 어차피 안 찍을 거고 국민의힘 쪽에서 표를 얻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작심하고 저런 일을 했겠죠. 저질렀겠죠. 통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반발이 너무 세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을 찍어줄 만한 사람들은 그래도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이었을 텐데 글쎄요. 저걸 보고 잘했어 이러면서 해줄까? 약간 모르겠네요. 일단은 뭐 제가 아는 분들은 특히 여성분들은 굉장한 불쾌감을 일단 뭐 감정이 앞서잖아요 사람이. 이원재 소장님이 아시는 분들이면 편향됐나? 이준석이 겨냥하는 분들은 아닐 것 같은데 이준석이 겨냥하는 분들은 아닐 것 같고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계산해서 저렇게 모험을 걸었다고 좀 봐요.
오늘 갤럽 한국 갤럽 조사 결과 나온 거예요. 5월 10일, 13일 이 조사한 건데요.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이게 지금 양자 대결,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김문수 53대 43 그리고 이재명, 이준석 51대 41. 그러니까 10이에요 차이가. 이게 지금 뭐 자세한 건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고 표본 오차 3.1%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뭐 어차피 오차범위 밖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예, 겁니다. 예.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이걸 가지고 김문수나 나나 똑같다, 경쟁력 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는 있거든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저는 천하람 의원 만났을 때 시간 별로 없다. 한쪽만 때려라. 양쪽 다 때리지 말고. 언제 만나셨어요? 얼마 전에 그 JTBC에서 네네네. 삼자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저하고 신동욱, 천하람 셋이 했는데 제가 그때 얘기해 준 건 시간 별로 없으니까 한쪽만 때려라. 김문수만 공격해라. 거기서 니네 표 오지 우리 쪽에서 갈 표 하나도 없다. 네. 그런 얘기 해줬거든요. 근데 그쪽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공격해서 그러니까 뭐 흔히들 반미를 외치는 그 중동 지역의 원리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이 네.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표를 받아가려고 하는 뭐 약간 이렇게 성동격서 같은 느낌이기는 한데 그렇죠. 그래서 그 동쪽을 때리고 서쪽을 공격하는 뭐 이런 방식일 수도 있겠다. 그렇군요. 그럼 단일화는 물 건너간 건가요 지금은? 물 건너가 여전히 지금 물 건너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뭐 진짜 모르죠. 갑자기 또 무슨 바람이 불지. 그리고 단일화는 6월 3일 이전에만 하면 돼요. 뭐 사전투표 있다고 그러지만 사전투표 보수주의 측내는 지금 사전투표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김문수 후보만 하려는 모양이던데. 부정선거론을 아직 믿는 분들이 안 많이 하려고 계셔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투표용지는 그러니까 이미 본투표용지는 이름이 다 찍히는 네, 거죠. 예. 이미 저는 어차피 그렇게 지나간 들었습니다.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제 좀 단일화해도 사전투표는 여기 현장에서 출력을 하니까 사퇴 이렇게 네. 이제 출력할 때 그 되긴 되고요. 본투표 때 투표용지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이미 투표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 인쇄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시작했어요. 이름이 다 들어간 거죠. 근데 전에 언제 보니까 투표소에 가면 거기 공고문으로 딱 공고문으로 붙이더라고요. 붙어 있습니다. 네, 뭐, 몇 번 후보는 네. 사퇴했습니다. 뭐 네,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이 마감이군요. 단일화 오늘 못 하면은 안 하면 이제 안 하는 거네요. 내일 사전 투표 하면은 이제 찍으시는 그러니까 분들이 이준석으로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험을 걸었다, 도박을 도박을 하기 시작했다 걸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보수의 역적이 되고 제2의 유승민이 될 테고 잘하면 오히려 보수의 주류 교체로 주목받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만일에 그 선거 이후에 친윤 몰아내고 한동훈이 그 당권을 잡는 게 성공하게 되면 거기도 한 8월 정도에 당대표 선거를 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하게 되면 이준석으로서는 이제 룸이 줄어드는 거고요. 네. 이번에 뭐 15%를 받든 20%를 받든 그건 의미가 없고 네. 그냥 지금의 대한민국 선거 제도에서 아시는 것처럼 제3당의 지위라고 하는 건 한 번의 선거에서 반짝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선거에서 지속되기가 어려운 그렇죠.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체 기초자치단체 200 몇십 개의 기초자치단체장 중에 한 군데도 못할 거기 때문에 제3당은 당선되기가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쪽이 빠른 속도로 정비한다는 걸 전제를 했을 때 네. 그럼 이준석은 이제 지방선거에서도 별 의미가 없는 세력, 제3 세력으로 늘 변수의 그냥 하나의 그냥 변수, 상수가 아닌 변수 정치라고 하는 게 지금의 1등만 남는 우리의 이제 뭐 그 선거 제도에서는 이준석의 이 모험이 성공하려면 이번에 해서 비판을 안 받고 다음 지방선거 이전에 보수 주류로 우뚝 서야 되는데 네. 그러기가 쉽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석가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프랑스 마크롱이 벤치마크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유럽의 극우 정당에서 쓰는 레토릭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그런 이 정치적 동원을 하는 정치 세력이 될 수도 있다는 또 우려를 조금 아까 정치학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살아남으려면 의회에서 몇 석이라도 계속 유지하고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해야 되는데 한국에도 이미 파시즘과 비슷한 세력들은 있어요. 네. 근데 웃기게도 독일에서 그런 그 신나치즘이라든지 이런 극우주의자들이 그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 거기는 그 저기 뭐야 의회주의 국가 네, 내각제국. 내각제 국가이고 지역도 네. 지방 정부도 그렇게 구성하니까 어떤 때는 연정을 통해 가지고 지방 정부 주정부를 장악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중앙에서는 못하는 이유가 독일식의 그 연정 제도 네, 네. 이런 것 때문에 독특하게 그들이 배제시키고 계속 하거든요. 프랑스도 결선 투표에서 배제시키고 그렇게 가고요. 근데 우리는 아예 선거 제도 자체가 3등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표 많이 받았네. 1등만 됐어. 33대 32대 30. 30 아무 의미 없어. 32 아무 의미 없어. 33만 1등. 자, 너 당선. 끝. 이거잖아요. 승자 독식. 그러니까는 그 저게 2번 이상의 선거에서 의미 있는 걸 못해요. 대통령 선거니까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거지요. 동네에서 3등 하는 사람 누가 신경 써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지금은 극좌도 있고요, 극우도 있고요, 있지 않습니까? 진보당 거기를 네네네. 극좌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들은 상당히 진보적인 네네네. 거로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보다 더 진보적인 노동당도 있어요. 실제로 노동당은 뭐 노동자 우선, 네. 그다음에 사회 정책에서도 네. 매우 진보적이고 그러니까 앞선 이제 정책들을 얘기 쭉 하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도 못 들어오는 이유가 워낙 소수이고 네. 그 저기 별 의미가 없어요. 선거제도 때문에. 네, 선거제도에서는 그러니까 다 있어요. 극우도 있고 극자도 있고.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미국 제도가 우리하고 조금 비슷한 편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미국은 트럼프가 사실 공화당을 통해서 자기가 정치를 구현한 거네요. 자기 정당을 만들거나 이런 게 그렇습니다. 아니라.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어쨌든 간에 뭐 보수 진영 안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만 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는 그렇게 거네요. 해서 이른바 신보수, 남녀의 갈등, 세대의 갈등 이런 것들을 정치적 자양분을 삼으려고 하더라도 네. 보수 안에서 그런 것, 보수 진영 본진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권영국 후보도 이번에 대선 토론 같이 했잖아요. 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는 성공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다른 게 있죠. 예전에 이름도 비슷하시네요. 권영길. 네, 권영길 맞아요. 후보가 국민 여러분 오늘 TV 토론 잘 보셨습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맞아. 네. 이렇게 얘기하고 저 두 당 네. 사이에는 색강이 흐리지만 우리와 민주당 사이에는 뭐 한강 본류가 흐른다. 맞아요. 단일화하려면 둘이 해라. 뭐 이러면서 맞아요. 아주 이렇게 모두가 보수고 나만 진보다 그런 걸 했는데 그때는 원외 정당이 거길 들어와서 그 신선함을 보이고 대선에서 한 10% 가까이 지지율이 막 치고 올라갔다가 네. 그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실패로 인한 사표 심리로 네. 3.9로 네. 내려앉고 아쉽게 끝났죠. 근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총선에서 열성 이렇게 돌파를 하는데 그 이번에 민주노동당은 갑자기 정의당에서 민주노동당 이름도 바꿨고 원내 의석을 통해서 진보란 뭐다 이거 충분히 선전하고 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열심히 알렸는데 결과가 지금 원외 정당으로 전락 네. 그리고 그 위에서의 이제 원내 정치 그러니까 원내 정치 세력이 이 토론을 나온 거라서요. 하셨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새로움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아쉽죠. 왜냐하면 정의당이 숫자가 적든지 많든지 간에 그 안에서 원내 정치를 해온 게 10년이 넘는데 그동안 뭐 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동안 뭐 하고 저 얘기를 또 그냥 이번 선거에서 다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정치는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변화시켜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세상을 한 1cm라도 바꿔내는 게 정치지 한마디라도 더 보태는 게 정치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쉽다.
저 10년간 해오던 얘기를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존재감만 드러내고 있고 정치적인 어떤 변화를 도모하지 못하는 건 너무 아쉽다. 그러나 그래도 권영국 후보로서는 뭐 하여간 이번 TV 토론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 존재감을 드러낸 후보였다 이렇게 봐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를 요즘 부쩍 자주 하는 것 같더라고요. TV 토론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거 뭐 큰 얘기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뭐 조금 모수개혁이라도 조금 해놓은 게 의미가 있는 거. 그 다음에 계속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맞죠? 그게 정치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정치죠. 그냥 막 좋은 얘기 네. 많이 해주는 게 국민들의 당장 듣는 귀는 즐겁고 속은 시원할 수 있지만 그걸로 삶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 진보 정당 활동을 10년 넘게 했죠. 네네네. 근데 그때 느꼈던 답답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야기했었던 무상급식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장하면서 시작할 때 그걸 약속을 믿고 우리를 지지하고 서명을 같이 해줬던 그 학부모들이 키우던 애들이 10년이 지나고 나도 그게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애들은 이미 군대도 가고 대학을 졸업해버린 상황. 지금 당장 국민의 삶을 변화시켜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10년만 기다려달라는 얘기는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뭐 약속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정말 좋았던 건 그거였어요. 그 유치원 3법 꼭 필요한 제도적 개선이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외면하고 잘 안 되고 있었던 걸 그거를 제기하고 1년 4개월이나 걸렸지만 법을 개정시키고 통과시킨 거, 제도 개선을 만들어낸 거.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숨겨졌던 그 차명계좌에 그 1,000몇백억이나 되는 그 이제 세금을 늦었지만 그 시간 기간 끝나기 전에 아슬아슬하게 세금 부여해서 징수하게 한 거. 그리고 현대자동차 리콜 문제 뭐 이런 것들은 그 세타2 엔진에 대해서 그 리콜하고 무상 수리 조치하고 이러는 걸 몇백만 명이 그것 때문에 안전의 혜택을 보고 됐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제가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주장만 하고 폭로만 하고 기자회견만 한 번으로 끝났겠죠. 근데 국회의원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정치는 어쨌든 책임 있는 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 세상을 바꾸는 거, 다 1cm라도 다르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나 저나 정치의 본질이 뭔지는 둘이 공감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기왕 이렇게 파란 잠바 입고 오셨으니까요. 일부러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뭐가 가장 제 입장에서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뭘 가장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쨌든 불안한 경제 상황에 대한 안심 조치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비상경제 TF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봐요. 그거 만든다고 뭐 달라지나?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게 근데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뭐야 고려 거란 전쟁 뭐 그 드라마 나왔을 때도 거기서 현종 도망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도망가지 않고 성을 같이 지키고 나랑 같이 있다. 임금이 뭐 화살을 잘 쏴, 뭐 본인이 뭐 앞장서 가지고 뭐 100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지도자가 안심 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또 뭐 유비가 가장 그 혼란한 그 이른바 삼국지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은 언제냐면 그 조조의 군사가 쫓아오는데 도망을 가는데 본인을 따라 같이 나선 피난민들 때문에 퇴각 속도가 너무 늦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는 거. 그걸 보고 백성도 감동하고 야 우리 주군은 진짜 답답한 사람이지만 야 그래도 저 사람 믿을 만하지 않아? 우리랑 같이 할 거야. 이렇게 신뢰를 준 거 제일 빛나는 장면이거든요.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그 어려운 그 경제 상황 IMF 직후에 가장 빛났던 장면. 저는 취임식이에요. 가장 본인이 즐거운 거 아니야. 그 어려운 상황을 다 뚫고 그 수십 년 만에 대통령이 됐어요. 그 취임식이야.
그 환하게 웃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음. 근데 국민 여러분들께 땀과 아. 눈물과 고통을 내가 호소해야 될 것 같다 하면서 울잖아요. 거기서 울먹울먹 울잖아요. 그때 국민들이 쿵한 거예요. 네. 막 나도 힘들어 죽겠고 회사에서 잘리고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맞아. 기업은 다 부도나고 이러는데 어머 대통령이 울어. 그때까지만 해도 대통령 왕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저 사람 믿고 가야 되겠구나. 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 TV 토론에 나와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계속 뭔가 설명을 해. 막 자기가 이거 잘하려고 노력한다, 뭐 하려고 그런다, 막 이렇게 하고 그 뭐 마이클 잭슨도 불러서 사진 찍고 조지 소로스도 와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투자하라고. 그렇죠. 투자하라고. 맞아요. 응. 그다음에 대환위기니까. 그 누구지?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요. 빌 게이츠도 와서 같이 네. 하고. 그러니까 정보화 세계로 우리가 먼저 가야 된다고 계속 그런 걸 뭔가 얘기를 하고 제안을 하고 국민들한테 뭐 근무후기 운동이라도 같이 하려고 그러고. 저는 지도자가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불안하잖아요. 특히 네. 이현재 소장님은 더 불안할 거 아니야. 경제 상황, 거시 지표, 경제 만만찮아요, 진짜. 거시 지표 진짜 네. 큰일이고. 네. 그리고 깎아 잘못하면 우리는 한 10년 전으로 후퇴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걸 직감하고 계실 텐데 여기에서 막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그런 경제의 안심 조치를 몇 가지를 취한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경제 주체들, 특히나 기업이 매우 안심하고 안정적인 투자, 안정적인 사업계, 공격적인 플랜들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조금씩 더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작년 11월 계엄 전달하고 올해 1월 2달 뒤 비교해봤더니 20만 명 줄었어요. 예. 20만 명이 손 털고 나온 거예요. 더 이상 이거는 당장 돈이 안 들어오고 이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과연 더 나아지는 날이 올까? 이런 걱정이 들면 이제 폐업하는 거죠. 버티지를 않는 거죠. 그 거북선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뭐 광주, 대구, 제가 부산, 울산, 청주, 뭐 천안, 전주. 제가 지금 갔던 데를 다 뒤집고 있는 그거 중이에요. 많이 다니네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번 주 일요일 날 경남만 가면 17개 광역시도를 다 도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놀라는 게 뭐냐면 가서 유세하는 데가 다 가장 번화한 곳이에요. 네. 가장 그 시민들이 많이 나오는 데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다 상가가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정말 우리 경제의 여러 어려움을 보여준 단면 중에 하나인 네. 거고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기업 비롯한 경제 주체들이 다들 지금 공포에 질려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재명은 그런 점에서 경제에 관련해서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조치를 보시는 취할 거죠? 거라고 봐요. 조치를 취할 거다. 그래서 그 뭐 오래된 해법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또 동원하고요. 또 새로운 방법들도 찾아서 저는 할 거라고 봐요. 경제는 일단 심리전이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을 일단 구가하는 정책들과 약속들을 쭉 진행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공약집도 냈더라고요. 근데 공약집 엄청 방대하게. 그래요. 저는 아직 거의- 못 봤습니다. 못 보셨죠? 저는 아까 자료를 봤는데 다 못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방대해서 하루에 다 볼 수가 없고 집권 여당 공약집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자세하게. 제일 준비를 많이 한 후보인 건 하셨더라고요. 맞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박용진 위원장님하고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